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이혼을 선택했던 여성입니다. 세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뀐다. 다만 가려질 뿐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특히 이번에 이혼을 결심하면서 그 말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사람을 쉽게 용서한 결과가 엄청난 배신으로 돌아온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애초에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내 발등을 찍은 기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결심한 이혼이었는데 제가 이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있었어요. 배부른 소리 한다. 한마디로 네 주제에 그 정도면 결혼 잘한 거지.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이혼을 하냐는 의미일 거예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기 싫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남편과 시댁의 만행을 고발하려 합니다. 저는 딸만 둘인 집에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자매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건 생김새 때문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1살 터울이 지는데도 생김새가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어릴 때부터 쌍둥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언니 별명은 큰 쌍둥이, 그리고 제 별명은 작은 쌍둥이였는데 언니랑 저는 그 별명을 꽤나 좋아했어요. 마치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인 것 같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린 제 눈에는 언니가 하는 건 뭐든 신기하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옷도 그렇고 가방이랑 신발도 그렇고 늘 언니가 쓰는 걸 따라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니랑 저를 쌍둥이로 오해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언니랑 저는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오해가 깊었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던 언니와 내가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된 건 다름 아닌 남자 때문이었어요. 언니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오빠였는데 엄마들끼리 친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도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이전까지는 언니는 늘 제 독차지였는데 그 오빠가 나타난 이후로는 저를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동갑내기에 같은 유치원까지 다니고 있어서 둘은 무척이나 친했던 탓에 둘 사이에 제가 낄 틈이 없더라고요. 우리 언니한테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어린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놀러오는 날이면 괜히 심통을 부리고 짜증을 내곤 했어요. 그런데 그 오빠 심보가 참 고약한 게 제가 심통이 나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저를 쿡쿡 찌르며 자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장난은 제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이어졌어요. 소야 그만해. 내 동생 울잖아. 오빠는 언니가 나서서 말리고서야 저를 놀리는 걸 멈추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호 오빠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진저리 칠 정도로 싫었지만 엄마끼리도 그렇고 언니랑도 워낙 친한 친구 사이라서 언니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여전히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 우리 언니를 뺏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수호 오빠는 중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오빠네 아빠가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언니는 절친이 떠났다는 사실에 많이 슬퍼했지만 그와는 반대로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어찌나 신이 나던지 가만히 있어도 비실비실 웃음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경쟁자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중학교 입학식을 앞두고 감기에 걸렸던 언니가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도 먹고 오렌지 주스도 빠지지 않고 마셨지만 결국 폐렴으로 악화됐고 어느 날 밤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응급실에 실려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대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언니가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금방이라도 내 이름을 부르며 달려올 것만 같았거든요. 엄마는 울다 지쳐 실신을 하는 바람에 장례식장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빠랑 저랑 둘이서 언니 영정을 지키게 되었는데 저는 영정 사진 속 언니랑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겁이 났거든요. 언니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면 진짜로 언니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게 될 것만 같아서요. 언니 장례식을 치르고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내 몸의 절반이 날아간 것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꿈에서는 늘 언니를 찾아 헤매고 눈을 뜨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언니가 사라진 집안은 캄캄한 동굴같이 변해버렸어요. 식구들 누구도 전처럼 웃고 떠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할머니가 오셔서 반찬도 챙겨주었지만 제대로 밥을 넘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온 가족이 시든 화초처럼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았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웃음이 사라져버렸고 생기 없는 사막처럼 돼버렸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의 죽음만으로도 힘든 판에 저는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었거든요. 가끔씩 엄마가 저랑 언니를 혼동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를 끌어안고 언니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끌어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어요. 화정아, 우리 화정이 맞지? 내 딸 화정이 맞는 거지?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우리 화정이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미치는 줄 알았어. 저를 끌어안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엄마를 보니까 내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엄마 품에 안겨있던 저는 엄마의 기분을 해치기 싫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수정이야. 그러자 엄마는 입가의 미소를 싹 지우고는 마치 제가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양 소스라치며 저를 밀어냈어요. 그리고는 싸늘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엄마 못지않게 그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던 저는 엄마가 방으로 들어간 지 한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손길이 내 가슴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매정하고 싸늘한 그 느낌이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뿐이었어요. 그때 엄마한테 받은 상처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어요. 문제는 엄마가 그 후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더니 엄마 가슴속에는 온통 언니뿐이었던가 봐요. 더 이상 아빠도 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곁에 남은 가족은 외면하고 세상에 없는 언니만 찾아 헤매셨거든요. 결국 엄마의 이런 모습에 아빠는 엄마와 서서히 멀어졌어요. 처음 1년은 엄마가 나아지길 바라며 아빠도 저도 무조건 엄마 기분에 맞춰드렸어요.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태가 더 심각해져서 아빠와 저한테 히스테리까지 부리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어요. 당신만 힘들어? 당신만 자식 잃었냐고. 나도 수정이도 화정이 그렇게 보내고 하루도 마음 편한 적 없었어. 길 가다가 화정이랑 같은 학교 교복만 봐도 목구멍이 콱 막히는 것처럼 숨도 쉬기 힘들다고. 나도 당신처럼 슬프면 슬프다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하고 싶어. 그런데 왜 참는 줄 알아?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내가 그러면 당신도 수정이도 더 힘들 걸 아니까 참는 거라고. 우리한테 죽은 딸만 있는 게 아니잖아. 수정이도 있다고. 지 언니 잃고 어린 게 부모 앞에서 힘든 티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부모인 내가 어떻게 티를 내겠어. 당신도 엄마잖아. 남아있는 자식이라도 품고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은 자식만 붙들고 사느냐고. 나도 이제 지쳤어. 더는 당신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수정이는 내가 키울게. 어차피 당신한테 보내봤자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테니까. 그렇게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이혼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도 있었지만 아빠가 반대를 하셨거든요.
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이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나 학교에서도 우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처지라 아무래도 제가 전처럼 생활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전학간 학교에서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것만 알 뿐 세세한 사정은 모르니까 차라리 편하긴 했어요. 대신 교우 관계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새로 이사 온 집도 그렇고 아빠랑 둘이 살게 된 것도 그렇고 새로운 동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게 다 낯설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전부 다 살만했어요. 내 숨통을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더는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젠 그냥 다 잊고 나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언니랑 엄마한테 더는 죄책감 느끼지 않고 살고 싶어졌거든요. 아빠가 이혼을 결정한 것도 제가 그러길 바라서였을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그 결과 성적도 많이 오르고 학교에 적응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제게 살갑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모르긴 해도 아빠도 나처럼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전보다 많은 게 자유로워졌지만 딱 하나 금기어가 생겼어요. 누가 먼저 그러자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아빠도 저도 언니랑 엄마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게 되었거든요. 비록 단란했던 우리 집은 2년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은 있고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잔인하지만 이보다 현실적인 말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어요. 그 결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도 들어가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연애도 하고 실현도 하면서 남들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첫 직장에 입사해서 미래의 내 남편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입사 2년차가 되던 해였는데 저희 부서 대리였던 남편과 관계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한 직장 같은 부서에 다니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점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사내 연애가 금지된 곳이라서 비밀 연애를 해야 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비밀 연애가 스릴도 있고 같은 부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에 은근히 쾌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있을 때 매 순간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들키면 어쩌나 조마조마해서 어떻게든 남편이랑 어울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점심 먹을 때도 일부러 남편을 피하려고 혼자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로 때우기도 하고 괜히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먹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하나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했나 몰라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테스터로 3번이나 확인했는데 전부 두 줄이었어. 내일 반차 내고 병원에 가보려고. 만나는 동안 결혼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지하게 결혼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막연히 우리 결혼하면 저런 집에서 살까? 야외 결혼식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대화가 고작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까지 나오자 남편도 저도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당장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분명 권고사직을 당할 게 뻔하다는 거였어요. 방법은 회사에 비밀로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뿐이었는데 남편이 그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결혼식 올리려면 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는 뭐라고 하고 휴가를 받겠어? 역시 결혼식은 무리야. 차라리 결혼식은 애 낳고 나중에 하는 걸로 하는 게 나아. 그보다는 둘 중에 누가 이직을 하느냐를 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자기도 알다시피 내 연차에 이직을 하는 건 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직을 한다 해도 메리트가 없어.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이직을 하면 안 될까? 대리직급은 티오도 많고 아무래도 회사에 적응하는 것도 훨씬 낫잖아.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임신까지 한 채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선뜻 내키진 않았어요. 현재 임신 4주차라서 몇 달 사람들 눈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6개월 차를 넘어서면 더는 불러진 배를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시간을 끈다 해도 5개월 남짓밖에는 안 된다는 소리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느 회사가 새로 입사한 지 몇 달 만에 임신했다고 출산휴가 달라는 여직원을 반기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보다 직급도 높고 상대적으로 월급도 많아서 둘 중 하나가 직장을 포기한다면 그건 나여야 한다는 걸 알기에 제가 이직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몰고 올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새 직장에 미안하지만 결혼 예정이라거나 출산 예정이라는 건 비밀로 하고 출근을 시작했어요. 새 직장에 적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많고 임신으로 몸 상태가 엉망이 된 터라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남편과의 결혼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내 아이를 위해 참고 다녔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는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 양쪽 부모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저희 아빠는 황당해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미 애까지 가진 상황이니 결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신 것과는 달리 시댁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임신했다고 해서 꼭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잘들 생각해보고 결정해. 괜히 애 때문에 등 떠밀려 결혼했다가 사니 못 사니 하지 말고 정 안 되면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대놓고 결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내용은 애 지우고 결혼할 생각 말라는 경고 같았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어머님의 의중을 모를 리 없었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내가 밖에서 애 만들어 온 거야? 아니잖아. 당신 아들 아이이기도 한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셔? 수정아,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 이렇게 화를 내.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하신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아무리 임신하면 성격이 변하는 여자가 있다지만 그래도 넌 너무 심해. 남편은 지나가는 말로 제게 너무 예민하게 반한 거 아니냐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에 순간 철렁했어요. 그건 제가 경험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이었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 부모님은 자주 말다툼을 하셨는데요. 그때 아빠가 엄마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예민하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만 하면 정색을 하며 꼬투리를 잡고 발악을 하니까 아빠가 말을 걸기 힘들다고 푸념하며 하셨던 말이었죠. 그 후로도 엄마의 예민함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게는 예민하다는 말이 일종의 공포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엄마를 닮아 우리 가정을 파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말이에요. 아빠와 이혼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요양원에 계시는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혹시 나도 엄마처럼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번 일로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수술 얘기를 꺼낸 뒤로 남편도 살짝 흔들리는 눈치였어요. 말로는 남들 앞에서 축복받는 결혼식이 낫지 않겠냐며 지금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식도 당장 올릴 수 없고 아이를 낳을 때 출산 휴가를 받아야 하는 저로서는 회사에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그게 결혼을 미루려는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별말 없으시던 저희 아빠가 이 문제를 두고 강경하게 나오셨어요. 성인이라면 응당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네. 내 딸은 잘 다니던 직장도 버리고 전보다 못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네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아이는 둘이 만들었는데 설마 내 딸한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네 어머니 뒤에 숨으려는 건 아니겠지?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라는 게 시한을 넘기면 아무짝에도 소용없게 되는 걸세. 지금 내 말은 충고가 아니라 딸 가진 아버지로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야. 석 달 안에 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게. 더는 안 기다려. 결국 아빠의 강경한 입장 때문이었는지 남편과 시댁에서도 더는 결혼을 미루려는 시도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지지부진하던 예식장이며 신혼 찍고 하는 문제들이 아빠의 경고 이후 일사천리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과 시댁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었단 얘기였죠. 그때 사실 남편한테 크게 실망을 했지만 이미 뱃속엔 애도 있었고 회사도 옮긴 데다 아빠까지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여서 제가 뭘 어쩔 수는 없었어요. 지금 와서 남편한테 실망했으니 헤어지자고 한들 결국엔 저만 손해였으니까요. 그렇게 첫 발걸음부터 삐걱대던 결혼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입사하고 몇 달 안 됐는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자 사무실 사람들이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뒤에서 엄청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임신 사실까지 털어놓은 상태여서 욕바지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 같아도 새로 들어온 직원이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면 욕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예단 문제로 트집을 잡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것 빼고는 약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챙길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려 드는 게 너무 속물 같아 보였어요. 솔직히 예단할 돈을 집 구하는데 보태면 전세 보증금으로라도 남게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겠다고 하는데도 어머님은 막무가 내셨어요. 집은 월세로 하더라도 당신이 요구한 예단은 빠짐없이 챙기라는 말에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웃기는 건 어머님이 원하시는 예단 목록이었어요. 밍크코트의 명품백, 고급 피부관리샵, 연간 회원권까지. 누가 보면 제가 의사나 판검사랑 결혼하는 줄 알 거예요. 결국 예단 문제로 시어머니와 저희 아빠는 언성을 높였어요. 끝이 나지 않을 것 같던 두 분의 힘겨루기는 아빠의 최후 통첩으로 일단락이 나고 말았어요. 사부인께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드님이 억대 연봉의 의사나 판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 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부모라면 내 자식들이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자식 혼사로 자기 욕심 챙길 생각만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하지만 신혼집 보증금 보조해 준 건 외에 저도 더는 해줄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나는 내 딸 자식 결혼을 시키려는 거지 사부인 허영을 채워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안 그래도 전세 보증금이 부족했던 남편은 보증금의 절반을 보조해 주겠다는 저희 아빠의 말에 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어머님을 설득하더라고요. 한국에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놓여 있고 그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결혼 준비는 몸과 정신이 너덜너덜해진 후에야 끝이 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촉박한 일정 속에 구색만 갖춰서 준비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예식장도 마음에 안 들고 웨딩드레스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거기다 임신으로 몸 상태까지 말이 아니어서 정말 최악의 결혼식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생각지 못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언니랑 친했던 수호 오빠가 찾아왔더라고요. 결혼식 전에 엄마랑 아빠를 찾아가 청첩장을 드렸는데 엄마들끼리 친했던 탓에 오빠네 엄마가 저희 엄마를 통해 제 결혼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오빠네는 미국에서 사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었어요. 거기에 부모님 불화까지 겹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빠네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다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 후 오빠는 엄마를 따라 한국으로 들어왔고 아빠는 그곳에서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느 집이나 상처 하나 없는 집은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살만해 보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사장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너였어. 언니밖에 모르던 네가 많이 걱정됐거든. 그래도 힘든 시간 잘 견디고 잘 컸네. 언제든 내 도움 필요하면 찾아와. 오빠가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줄 테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살면서 수호 오빠 도움을 받을 날이 있을까 싶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일 테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니 어떤 경우에도 단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수호 오빠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가장 힘든 순간 오빠를 찾아갔으니까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결혼하고 몇 달 뒤 저는 딸아이를 출산을 했고 출산의 여파로 몸무게가 15kg나 늘어버렸어요. 그래도 모유 수유를 하고 육아에 지친 탓에 7kg 정도는 빠졌지만 어찌된 게 예전 몸무게로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직 온전치 않은 몸으로 애 키우랴 살림하랴 거기야 살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살 빼라고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몸뚱이를 하고 남편 앞에 서고 싶니? 세상에 어떤 남자가 띠룩띠룩 살찐 여자를 안고 싶어 하겠어? 어쩜 그렇게 자기 관리를 못해? 내가 아주 너만 보면 숨이 다 막힐 지경이다. 앞으로 그 살 다 빼기 전까지는 가족 모임이고 뭐고 나을 거 없다. 네 시누이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 때문에 예비사위 보기 창피하니까 살 빼기 전엔 우리의 결혼식에도 올 생각 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무턱대고 많이 먹어서 찐 살인가요? 어머님도 자식을 둘이나 낳았으니 잘 아실 텐데도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결국 시누이 상견례 때도 저는 어머님의 반대로 참석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딱히 시누이 상견례에 가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쪄서 창피하니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간 상황인지라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시누이 결혼식 전에 살을 쫙 빼겠다고 결심했어요. 육아와 집안일의 강도가 높아서 돌아서면 허기지는 상황이었음에도 식사량을 확 줄였고 그로 인해 빈혈이 생기는데도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임신으로 늘었던 체중보다 5kg나 더 빠졌더라고요. 이젠 전에 입던 옷도 헐렁하게 입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어차피 회사에 복귀도 해야 하니 이래저래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시누이를 통해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시누이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얘랑 싸웠다며 낮 시간에 하소연을 하러 저희 집에 왔었는데 한참 얘랑 흉을 보던 중에 실수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인 줄 몰랐다니까요. 자기가 결혼 비용 좀 더 낸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나 몰라요. 게다가 어제는 오랜만에 대창 먹으러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살찌니까 그만 먹으래요. 그 몸으로 웨딩드레스가 들어가겠냐고요. 이게 결혼할 여자한테 할 말이에요? 이놈의 인간 벌써부터 이러는 걸 보면 안 봐도 뻔해. 우리 오빠처럼 아내가 임신하면 살찐 여자 꼴 보기 싫다고 딴 여자랑 바람 피울 인간이라고요? 그 말에 시누이도 저도 순간 멈칫했어요. 그러니까 시누이 말에 따르면 내가 임신 기간 동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단 얘기잖아요. 시누이는 말을 다 뱉고 나서야 자기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깨달았는지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어요. 올케 언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오빠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오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오빠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우이는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가씨, 됐으니까 하던 얘기나 계속 해봐요. 그이가 누구랑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오빠랑 어머님한테는 비밀로 해줄 테니까 얘기해요. 안 그러면 이 자리에 그이 불러서 삼자대면 할 거니까. 겁에 질린 시누이는 결국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했어요. 남편의 불륜 상대는 다름 아닌 직장 후배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직접 일을 가르친 후배였어요. 남편이 제 임신 사실을 알고 그렇게 저를 회사에서 나가게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때 이미 남편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저를 화나게 했던 건 이런 사실을 어머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저희 결혼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것도 제가 아닌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 여자 아버지가 그 회사 전무인데 아무래도 돈 있는 집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던 건 저희 아빠의 강경한 태도 때문이었어요. 당시 저희 아빠는 내 딸을 책임지지 않으면 네 인생도 같이 개박살내주겠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무 딸과의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도 쫓겨날 상황이 되니 최선보다는 차선을 선택했던 거죠. 제가 출산을 하고 육아와 집안일로 그렇게 버거워하는데도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늘 밤늦게야 들어왔어요. 게다가 툭하면 출장까지 생겨서 2박 3일씩 집을 비우는 날도 많았고요. 지금 와서 보니 그게 다 외도를 위해 개수작을 부린 것 같지만요. 올케 언니, 정말 오빠랑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야 돼요. 안 그럼 저 죽어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다 말할게요. 엄마가 언니 괴롭히는 거요. 그리고 오빠랑 이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내보내고 예림 언니를 며느리로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살 안 뺐으면 내 결혼식에도 언니 대신 예림이 언니가 참석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 엄마지만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손녀딸까지 낳은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엄마 딸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섭다니까요. 철없는 시누이 덕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어머니의 계획까지 알아버린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어머님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저를 내쫓으려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선제 공격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돌아간 뒤 수호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일엔 변호사만큼 상황 정리를 잘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상황을 전해 들은 오빠는 저만큼이나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할 결심은 선 거야? 일단 이혼을 할 건지 아닌지부터 결정해야 계획을 짤 수가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설마 이런 놈이랑 같이 살 생각은 아닌 거지? 무슨 소리야. 난 이 인간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받은 상처에 10배, 100배로 돌려주고 싶다고. 그렇게 저는 이혼을 전제로 남편에 대한 복수를 준비했어요. 먼저 남편이 출장을 떠났던 날과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비교해 그 인간이 그 시기에 서울에 있었다는 걸 밝혀냈고, 사무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편이 내연녀와 외도를 하는 사진을 모았어요. 그 밖에도 전 직장 동료들을 통해 두 사람의 스케줄을 체크하고 뒤를 받기도 했고요. 제게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다 모이자 본격적으로 법적 소송에 돌입했어요. 생각 같아선 회사의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른 걸 회사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호 오빠가 생각한 건 월급 차압이었어요. 남편과 상간녀 직장에 급여 채권을 압류하는 형식으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린 셈이었죠. 그러자 금세 반응이 오더라고요. 상간녀의 아빠가 그 회사 전무라서 이런 사실이 귀에 들어가면 남편은 그 바닥에서 완전 아웃이거든요. 아주 발등에 불 떨어진 놈 마냥 회사 일도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제발 압류 좀 풀어줘. 당신이 하라는 대로 뭐든 할 테니까 제발. 내가 왜? 넌 네 새끼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무런 자책 없이 바람 피운 놈인데 내가 왜 그런 개새끼를 위해서 기껏 돈 들여 압류해 놓은 걸 풀어줘야 되는데? 싫어. 너나 그년이나 망실살 제대로 뻗칠 때까지 그대로 둘 거야. 전무님 아시면 아주 볼만하겠다.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을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 같은 게 상간녀로 만들었으니 말이야. 아, 이참에 너랑 그년이랑 전무님까지 손잡고 퇴사하면 되겠네. 아내랑 자식 두고 바람핀 놈이랑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네 놈이랑 놀아난 년이랑 딸 자식 교육 잘못시킨 전무님까지 아주 볼만하겠는걸?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압류 안 풀어줄 거니까 내 앞에 더러운 네 쌍판 들이밀지 마. 구역질 낼 것 같아. 아, 그리고 니네 엄마한테도 전해.
괜한 남의 집 딸 괴롭힐 생각 말고 당신 아들 새끼 교육이나 잘 시키라고. 어떻게 엄마가 돼서는 바람난 아들 불륜을 돕고 나서니? 그러다 당신 딸 인생 개박살나면 그땐 어쩌시려고. 너랑 니네 엄마 우리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나 네 여동생 결혼식장에 가서 전단지 뿌릴 거야. 너랑 니네 엄마가 나한테 한 짓들 사진까지 첨부해서 말이야. 혹시 법적 처벌 운운하면서 못 오게 할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집어치우셔. 나 너한테 위자료 받아서 그 벌금 내면 그만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질척거리지 말고 당장 니네 엄마한테 가서 전하라고. 서슬이 퍼렇게 악을 쓰는 내 앞에서 질질 짜던 남편은 그 길로 본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어떻게든 전무님 모르게 일을 처리할 생각에 아주 전자동 로봇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정작 저는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저는 수호 오빠를 제 전담 변호사로 내세워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양육권과 친권을 모조리 뺏어오고 남편과 내언녀한테서 위자료도 따로 받았어요. 집을 구할 때 제가 냈던 절반의 위자료까지 포함해 결국엔 남편은 몸만 빼서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돈 많은 집 딸이랑 재혼시키면 된다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던가 봐요. 아니, 전무님이 바본가요? 자기 딸 꼬셔서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회사에 쪽팔리게 소문까지 다 나게 만든 놈을 사위로 받아들이게요. 게다가 가진 것도 없고 한번 갔다 온 이혼남을요? 말도 안 되죠. 예전 동료를 통해 들어보니 전무님이 앞장서서 제 남편을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딸 역시 퇴사시키곤 미국으로 보내버렸고요. 그걸로는 분이 안 풀렸는지 남편이 다른 회사에 취직을 못하도록 각 회사 인사과에 이미 손을 써놨다고 하니 남편은 완전 뭐 된 거죠.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얼마 뒤 코로나로 인해 세계 모든 경제가 마비됐고 남편은 그 여파로 한동안 취직도 못하고 어머님 집에서 백수로 지냈어요. 지 꼴리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스스로 똥통에 쳐넣은 꼴이죠 뭐. 그리고 저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듬해 재혼을 했어요. 누구랑 했냐면요. 제 이혼 소송을 맡아주었던 수호 오빠랑 했어요. 오빠 하다가 아빠 된다더니 정말 그렇게 됐지 뭐예요. 우리 딸도 갓난아기 때부터 수호 오빠를 봐와서 그런가 제 친아빠로 알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떤 게 딸아이를 위해 좋을지 아직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은 우리 가족한테 주어진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며 살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불행이 닥친다면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